구매 확인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내국신용장의 어떤 하나의 를 통해 가지고 물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번에 구매 확인서라는 것도 또다시 수출에 사용되기 위한 물품을 조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요? 내국신용장은 이러한 신용장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공급을 받는 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내국신용장에 개설을 의뢰를 하고 그러한 의뢰를 받은 내국신용장의 발행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해서 수혜자인 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의 발행 사실을 통지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혜자가 관련된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을 한 다음에 관련된 물품 수령 증명서 등을 받아가지고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을 하면 매입은행에서 관련 서류 등을 발행은행에다가 보내고 발행은행이 해당 대금을 일란불 신용장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결제하고 만약에 기한부 내국신용장인 경우는 무역금융을 일으켜서 결제를 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구매확인서는 이러한 은행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거죠. 은행에 지급하기 없이 당사자인 그 물품에 대한 공급자와 이러한 공급자로부터 수출용 물품을 공급받는 자 간에 둘 간의 신용에 근거해서 두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양 당사자가 어떤 거래관계 또는 신용도 등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직접 결제하는 것이고 중간에 은행이 이런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급 보증이나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매 확인서라고 하죠. 다만 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한 물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왜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발행을 해야 되지만 이게 수출에 기여하기 위한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것과 똑같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영해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런 구매 확인서 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러한 구매확인서 발급 자체를 전부 이제 은행에서 했었는데 이 구매확인서 발급도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많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 사이에 전자무역을 하기 위한 기반 사업자. 자, 현재는 이제 KT넷이라는 곳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이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해서 둘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EDI 시스템 등을 갖춘 다음에 이러한 기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구매확인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해당 내역을 둘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둘 간의 계약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되겠죠. 물품에 대한 구매와 관련된 계약이 성립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이 물품이 또다시 이게 공급받는 자가 이게 수출에 사용될 거다라는 어떠한 근거 서류 등을 다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이런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런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구매 목적, 왜 이렇게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느냐?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야 이게 수출에 기여된다는 걸 확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외화 획득이 되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 내수 판매용 물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 확인서가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매 확인서는 외화 획득용 원료나 외화 획득용 기재 등을 구매할 때 구매 확인서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외화 획득용 원료나 시설 기재나 어떤 제품 또 외화 획득용 지금은 이제 용역 거래와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대해서 영화를 CD에 담아서 음악을 인터넷으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인데 그러한 형태의 어떤 공급하는 것도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외화 획득이 이루어진 때 이러한 구매 확인서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제품 또 외화 획득용 용역 또 외화 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거래와 관련해서 구매 확인서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구매 행위에는 임가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가공
위탁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를 통한 물품의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또는 용역,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다음에 임가공 위탁과 관련해서도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의 발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만약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한 즉 EDI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한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겠고, 외국한 은행이 다시 또 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등을 통해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이제 발급 절차가 나와 있는데, 구매 확인서 발급 절차 보시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받는 자 둘 간의 뭐 어떤 물품의 구매 수출용에 사용되기, 즉 외화 획득용으로 기여하기 위한 물품의 어떤 구매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공급받는 자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어떤 구매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해당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또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공급한 공급자에게 이렇게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다라는 거에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공급자와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도 한부 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급자에게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직접 교부해 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은행 창구를 통한 것은 대부분이 폐지가 되고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매 확인서도 이제 기본적인 당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발급 신청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다르게 썼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물품을 공급하고 외화획득용 물품을 공급하는 자, 이런 사람이 구매 확인서에 어떤 수혜자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자다라는 거. 내국신용장에서도 수혜자라는, 수익자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해서 이런 혜택을 보는 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구매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 또는 뭐 물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자,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른 말로 물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는 자, 전부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공급자와 수혜자가 같은 의미다라는 거. 발급 기관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나 외국한 은행이 발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이제 특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또 거기 교재에 보면 이 구매 확인서와 또 내국 신용장의 일부 차이점, 뭐 예를 들면 구매 확인서는 사후적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나오는데, 그 뒤에서 같이 한번 둘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의 일반적인 수입자, 뭐 유통업자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구매 확인서 이번에는 발급 근거 서류입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의 어떤 근거, 이렇게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기 위한 어떤 근거 서류가 서류를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물품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을 공급했는데, 그 공급한 물품이 어떤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에 기여되기 위한, 뭔가 해외로 이렇게 수출과 관련돼 있는 물품에 어떤 사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이런 구매 확인서를 통한 발급 거래에 대해서 혜택을 여러 가지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구매 확인서 발급 시점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앞으로 이러한 구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발급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수출에 기여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즉,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수출 신용장, 수출과 관련된 계약서, 그 다음에 외화 매입 증명서. 매입 증명서 왜 들어오겠어요? 이거는 돈을 입금 받았다라는 얘기죠. 돈을 받았다라는 거, 수출 대금을 받았다라는 거, 또 다른 내국신용장, 다른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 또 수출 이미 한 경우에는 수출 신고 필증,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게 결국 해당 물품이 수출과 뭔가 관련돼 있다, 수출용 물품, 즉 외화 획득용 물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서류를 받은 다음에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서 한 가지 발급 신청 서류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확인서 발급 신청 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매 확인서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국 신용장과 다르게
사후적인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후 발급이라는 것, 즉 원칙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두 당사자들 간에 이런 그 서류가 먼저 발행이 되고 그 뒤에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도 그랬죠. 두 서류를 근거로 해서 이걸 믿고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이게 원칙입니다. 즉 어떤 물품 공급 전에 내국신용장이 발행돼야 된다. 구매확인서도 그 전에 발행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다르게 사후적으로, 즉 두 당사자 간의 물품 공급은 미리 해놓고 구매확인서를 추후에 발급하는 것도 인정을 예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구매확인서의 담당자들이 조금 실수해서 그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확인서 물품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수출용에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들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들을 다 영세율로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조정을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후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사후발급을 무한정 허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러한 사후발급을 해줄 때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은 총 2기로 나누죠. 물론 해당 업체가 뭐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그런 구분을 안 하겠지만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1기하고 그 다음에 2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기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이 되고요. 2기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즉 1기 같은 경우는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되는 적어도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에 어떤 신고나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기수에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 기간도 약간 필요하니까 원래는 세금 내는 거는 25일까지지만 부가가치세의 사후 발급은 그보다 한 5일 정도 빠른 20일까지, 즉 해서 7월 20일, 1기는 7월 20일, 2기는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이런 부가가치세를 사후적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정을 해줄 수가, 반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발급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까지는 이런 구매확인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사후 발급 시점에 이러한 사후 발급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과세기간 내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품 공급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적으로 더 제출을 해서 그 기간 내에 공급한 것이고 지금 사후 발급 기간 내에 발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의 어떤 부가가치세 사후 발급 시에도 이러한 조항들이 지켜지도록 하고 있고 사후 발급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로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내국신용장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국신용장 제도에서는 이러한 사후 발급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내국신용장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구매확인서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거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까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한도와 그 다음에 차수가 나오는데 구매확인서 우리 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발급 한도는 당연히 해당되는 그 근거서류 금액을 넘어갈 수 없겠죠. 수출신용장보다 수출하는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구매에다가 그게 수출용이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적잖하게 물품을 구매에다가 팔 수는 없다 보니까 발급 한도는 당연히 근거가 되는 수출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급 차수는 우리 내국신용장도 차수 제한 없었죠.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수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매확인서도 차수 제한 없이 여러 회차에 걸쳐서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매확인서의 어떤 표시 통화와 결제 방법을 보게 될 텐데 구매확인서의 표시 통화 이런 경우도 우리 내국신용장, 자, 구매확인서는 지금 보시면 구매확인서는 대전제가 뭐냐면요.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준해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 발급이라는 부분에서 내국신용장과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는 근거되는 법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은 한국은행에서 제정해 놓은 어떤 금융중개 지원
자금 대출 관련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제정한 거에 비해서 이 구매 확인서는 대무역과 관련된 법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무역 관리 규정을 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구매 확인서를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관련된 통화도 표시 통화도 내국 신용장하고 동일하게 원화 순수 원화 그다음에 외화 또는 원화 표시 외화부기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의 어떤 결제다라고 하게 되면 결제도 보면 결제 기간 이런 것들의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들이 정한 거에 따라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만약에 다시 발급하는 거, 재발급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한번 발급했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든가 하게 되면 기존에 발급했던 구매 확인서를 회수한 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후 발급 말씀드렸죠. 이런 사후 발급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후적인 발급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발급 관련해서는 이번 규정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를 통한 혜택 마찬가지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준해서 이루어졌고 내국신용장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우리 내국신용장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뭐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고 혹시라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공급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을 구매 확인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매 확인서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는 내수용 물품 공급과 다르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수출 실적과 관련된 거죠. 이러한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수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실적을 인정을 받게 되는데 조금 다른 거. 내국 신용장은 수출 실적이 굉장히 간단하죠. 해당 물품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 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 실적 산정할 때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내국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추심한 시점에서 매입 금액이나 추심 금액, 내국 신용장의 어떤 그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해당되는 수출 실적을 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구매 확인서도 있는데 구매 확인서의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수출 실적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실적을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구분을 해서 사실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그 수출 실적이 인정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구매 확인서에 따른 결제를 은행을 통해서 해당 두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이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물품을 받은 다음에 두 당사자들이 이제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한 뒤에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공급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의 거래 은행에다가 그렇죠? 둘이 당사자의 은행이 있겠죠. 은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럴 경우에 물품 대금을 줘야 되는 건 이 공급받는 자죠. 공급받은 자가 자기 거래 은행을 통해 가지고 해당 공급자 거래 은행에 대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공급자 거래 은행을 통해서 공급자가 대금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은행 간 결제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들이 물품을 공급한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돈을 받았던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금이 입금돼 우리 다른 거래들의 어떤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의 어떤 대기준이 뭐였어요? 돈을 해외로부터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했죠. 물론 수출하는 매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언제요? 매입일이나 추심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매 확인서도 두 당사자 간에 직접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대금 영수를 했다면 돈을 받은 날, 은행에 돈서 받은 은행을 공급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받은 날 해당되는 그 수출이 이루어진 거다.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지 않았다면 두 당사자들 간에 직접 만나가지고 현찰로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일쪽에서 줘야 되겠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그들이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은행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업체의 수출 실적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해당되는 금액을 두 당사자 간에 결제한 결제 금액 또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금액이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출 실적과 관련된 실적 발급 기관은 만약에 대금을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결제했다면 이 돈을 받은 이 입금은행에서 해당되는 어떤 수출 실적을 그 돈 받은 쪽에서 실적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무역금융과 관련된 어떤 수출 실적은 전부 대금을 영수한 수출업자가 거래했던 대금을 받은 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돈이 입금된 은행, 즉 공급자 거래은행이 되겠죠. 그렇죠? 대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은행이 해당되는 수출 실적 발급 기관이 되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금 결제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수출 실적을 발급해 줄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러한 그 구매 확인서의 발급기관, 그렇죠? 발급기관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또는 만약에 외국한 은행에서 발급했다면 발급한 외국한 은행이 이러한 해당 구매 확인서를 통한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수출 실적을 반영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매 확인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말씀드렸는데 교재에도 둘의 비교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 놓으시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거 규정 다르다고 그랬죠. 내국신용장은 뭘 근거로 한다?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금융중개 지원 자금 대출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구매 확인서는 대무역 규정을 따라간다라는 거. 내국신용장은 여러 가지 형태지만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 어떤 지급확약이 있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구매확인서는 지급확약이 없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은 물품이 이미 공급된 거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 발급이 안 되지만 구매 확인서는 사후 발급이 된다라는 거. 우리 교재 가장 밑부분에 있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떤 그런 부분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후 발급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내국신용장은 사후 발급 인정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공통점으로는 둘 다 수출 실적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영세율 적용되고 관세 환급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무역금융 지원도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